담임 목사님께서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진짜 교회가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역교회 가보면 어른들 성도가 600~700명 모이거든요. 그럼 평균 나이가 50~60대인데 중등부 아이들이 15명 앉아있어요. 어른들이 600~700명인데 중등부 아이들이 15명 앉아있고 고등부 아이들이 15명 앉아있고 선생님은 각 부서별로 한 20명씩 되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시대를 어떻게 또 바라보고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전반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대중문화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지상명령이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하신,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런 문화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미술과 음악과 예술적 개념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양식,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로 22절까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즉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터 그리고 새로운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라이프의 개념이 아니라 아트에 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문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줄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줄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과 요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문화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문화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문화는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든 문화인데 이 사람의 줄기에서 자신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 더 발전적인 부분을 위해서 인간의 이로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문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반적인 문화에서 오늘은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대중문화란 다른 것보다도 매스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 이제 영어로는 이제 popular cul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대중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과 또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 대중문화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언제 이 문화를 누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대중문화의
아이콘과 흐름이 있는데 이 대중문화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구, 매스미디어라는 도구가 있지 않으면 대중문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문화를 전파하는 수단과 소통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생성되었을 때, 생겨났을 때 약 시기가 언제냐면 19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부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문화 흐름에 그 문화를 주도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예인들, 이 아이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우리 청년부나 중고등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비틀즈라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먼저 이렇게 사실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버리고 그 군대를 간 틈에 의해서 비틀즈라는 영국 4인조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그 틈에 새로운 문화,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말하면 저기 여러분이 보실 때 우측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엘비스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틀즈입니다. 비틀즈고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노래를 불렀습니다. 둘 다 가수고요. 하나는 솔로고 하나는 잘 알다시피 밴드 그룹입니다. 참 지금 들어보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너무 촌스럽고요. 너무 민망하고 유치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래 저때 당시에는 인기가 좋을까라는 약간 의아함이 사실은 영상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합니다. 비틀즈가 저 노래로 처음으로 빌보드로 이렇게 진입을 하거든요. 금방 여러분이 들었던 노래로. 근데 외국인 최초로 엘비스를 제치고 10관왕인가 하게 됩니다. 빌보드에서 10관왕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엘비스와 비틀즈는 마이클 잭슨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음반 수입과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어떤 음악적인 기능을 가지고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때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기능적이고 어떤 실력적인 면을 새로운 각도로 도입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간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뭐냐면 불운의 배우, 자살한 배우죠. 마릴린 monroe라는 이제 배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우가 왜 유명해지냐면 그 전에 되게 유명한 배우도 많았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되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미모와 실력을 갖춘, 연기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릴린 monroe가 새롭게 시도한 그런 이 부분은 뭐냐면 최초로 잘 들어야 됩니다. 섹스 어필, 섹스 심벌을 어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매력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릴린 monroe가 갖고 있는 성적 매력을 최대한 복장이나 화장술이나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대중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비틀즈나 다른 가수들은 자기가 부르고 있는 어떤 노래, 악기 연주, 뭐 배우들은 연기 실력으로 접근을 하는데 새로운 어떤 방향에 이제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마릴린 monroe거든요. 물론 이 뒤에 또 많은 배우와 가수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80년대, 물론 60년대생이지만은 80년대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또 문화 아이콘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 지금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돈나라는 사람인데 아시죠? 마돈나, 마릴린 monroe 따라 했다가 완전 욕 엉망으로 들어먹었던 그런 사람인데 마돈나도 동일하게 마릴린 monroe 업그레이드판으로 계속해서 성적 매력을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는요 80년대 이후로 모든 어떤 이 대중문화의 이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요 이제 90년대 넘어가서 마이클 잭슨과 계속해서 마돈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저물어질 때 많은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 뭐 보디가드 영화로 유명한 휘트니 휴스턴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렀던 머라이어 캐리도 있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있고 비욘세도 있고 되게 많은 그런 아이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나타납니다. 되게 이 사람도 새롭게, 이 가수도 새로운 어떤 장르를 시도하는데 기존의 어떤 성적 매력을 어필하거나 아니면 가창력으로 승부를 하거나 또는 뭐 악기 연주 이런 걸로 승부를 하는데 레이디 가가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어떤 얼굴과 어떤 몸매의 뭐 어떤 이런 걸로 한정짓지 아니하고 다양한 행동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레이디 가가가 주목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의 많은 이 팬덤을 이제 팬층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르의 퍼포먼스를 만들어가는 레이디 가가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했냐면 미국에서 최초로 2010년대 이 빌보드에서요 1위를 10번 이상 하는 가수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는 가수가 되었고 더불어서 2010년도에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되기도 하고 몇백만 건 이상의 어떤 유튜브 노출이나 음반 판매량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위가 됩니다. 그만큼 되게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많은 그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무튼 레이디 가가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잠시 이렇게 이 사람이 또 영화를 막 촬영하거든요. 영화도 촬영하고 연기도 하고 또 약간 구설수에 올라갈 타이밍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마이클 잭슨이나 이 정도 급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수인데 그룹인데요. BTS라는 방탄소년단 그룹이 이제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2019년도 빌보드 어워드 시상식, 그러니까 빌보드 어워드라는 그 축제가 있거든요. 그 그래미상과 거의 맞먹는 그런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관왕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상들도 있고 뭐 유명세도 이렇게 타게 되는데 나중에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인 공연장에서 미국의 여자 탑 가수 할시라는 요즘 그 아주 뜨거운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와 함께 협연 공연도 해요. 공연도 하고 그 여자 가수가 메인이 아니고 BTS가 메인이 돼요. 실제로 보면 나중에 한번 영상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매스미디어라는 이 소통의 도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새로운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최초로 누가 생겨났냐면 비틀즈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랫말이나 뭐 표정이나 행동들을 다 따라하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가서 마이클 잭슨과 물론 중간에 마릴린 monroe라는 배우가 있지만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라는 그런 또 가수로 이어지게 되고 레이디 가가 또 BTS까지 이렇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문화의 아이콘의 흐름을 잠시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한국 문화가 한국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일 뒷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제일 뒷페이지 보면 이상한 제가 칸을 하나 만들어놨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물어보지 마시고 의논하지 마시고 시험 아니니까 한번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나는 요거는 알고 있어 체크해보세요. 내가 아는 단어에 사이다 뭐 칠성 사이다 킨 사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체크해보세요. 볼펜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네. 네.
의논하지 마시고 의논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 예. 자,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내가 이 10문제 중에 10가지 다 안다. 뜻을 다 알겠다. 손들어 보세요. 오, 예, 역시, 예. 예, 화이팅. 좋습니다. 나는 한 8개 이상 아는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5개 이상 안다. 네. 솔직히 나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이다는 먹는 거고, 이거는 뭐, 뭐지? 의태형가?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이게요,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2017년도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 교수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 제가 진하게 표시한 TMI랑 아싸, 인싸하고 워라벨 3개만 제가 수정했고, 3개는 뭐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라서 제가 바꿨어요. 뭐 헬 조선, 뭐 M4 세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다 알려져 있어서 제가 3개만 바꿨고요. 나머지 7개는 실제로 서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학생과 회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이 문구거든요. 사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 속이 시원하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시원한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와 진짜 사이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응, 기역, 리을, 이응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이거 레알 아이들이 준 말입니다. 이거 레알, 이거 진짜야? 이런 말. 이거 레알 또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정말이야? 이거 진짜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응, 기역, 리을 모를 수도 있어서. 자, TMI는 무슨 뜻입니까? 네, TMI가 몇 분 계시거든요. 보통 교육자들이 많이 TMI예요. 이렇게 설명 안 해주도는데 괜히 설명충인 사람들을 TMI라 그러거든요. 예,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인데요. 괜히 말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설명해주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보통 TMI라고 해요. 저도 많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TMI 이런 뜻입니다. 츤데레 무슨 뜻이죠? 츤데레. 네? 네? 뭐라고요? 예, 이게 겉으로는 되게 딱딱하고 되게 툴툴대고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심한 말로 싸가지 없이 보이는데 예, 속마음은 되게 따뜻하고 잘 챙겨주고 이런 사람들을 츤데레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츤데레. 자, 이응지읒은 뭘까요? 예, 인정한다 할 때 인정이에요. 예, 뭐 욕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싸, 인싸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거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약자입니다. 예, 겉으로 도는 사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 이런 약자고요. 워라벨 원래는 이게 욜로로 돼 있었는데 제가 바꿨거든요. 워라벨은 무슨 뜻이죠? 예, 워크 앤 밸런스의 약자인데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을 참 잘 대변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처럼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일 열심히 안 해도 돼, 나의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워라벨 세대, 워크, 일도 하고 여가도 누리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해갖고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예, 1년 만에 그만두고 그런 지금 분위기가. 왜냐하면 취준생이 예를 들면 1000명인데요 800명이 지금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80%가. 그럼 몇 명 붙냐면 14명 붙어요. 대단하죠? 예,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90년생이라는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잘 아시구나. 그냥 여러분들 일하시면 됩니다.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별다방이나 천사다방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잔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쓰디쓴 인생 같은 음료수 한 잔 드릴 겁니다. 아주 속이 시원한 그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자죠. 치조는 무슨 뜻이죠? 예, 취향 존중 이런 뜻이에요. 네 취향을 존중한다. 예, 뭐 취업 뭐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자, 이게 제일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몰랐던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할맛 하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말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공부 열심히 했죠. 예, 좋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요즘 애들은, 요즘 같으면, 우리 어른들은, 야, 빵 어디서 먹을래? 야, 파리바게트 가서 빵 사와. 요즘 아이들은 빠바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어른들도 이제 같이 많이,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어르신들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함교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다른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 탐방 오신 분들 못 알아들어요. 함교가 뭘까? 함교가 뭘까? 함께하는 교회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의 대중문화 다시 1페이지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문화와 밀접한 일본 문화,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대중문화의 시초인데요. 민간신문이 이때 당시에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사실은 이전에 먼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신문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실제로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대중적인 신문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중문화의 어떤 텍스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되었고 대중음악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약 1927년 기준으로 해서 라디오 보급률이 1440대라고 합니다. 80% 이상이 일본인이고 나머지가 조선인인데 약 7, 8년 뒤에 30만 대가 보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도 일본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데 최초의 극영화 춘향전이라고 우리나라에 의해서 먼저 안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에 의해서 장화홍련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은 일본의 전통음악이 뭐냐면요, 엔카라는 음악이 있어요. 장르 중에. 이 엔카 음악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계 도레미파솔라시 7가지 음을 쓰는 게 아니고 5가지 음을 썼어요. 5가지 음을 써서 이렇게 곡을 만들었는데, 이 엔카라는 음악과 서양식 춤곡인 폭스트롯이라는 곡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트로트, 뽕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뽕짝이라는 음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음악의 내용은 뭐냐면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남녀 간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더불어서 고향을 잃고 방랑하는 나그네의 서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유행가가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뽕짝 음악 같은 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이 강점기에 넘어서서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또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흐름은 뭐냐면 미국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방으로 여기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에 계속해서 모든 노래들이요, 미국을 이렇게 좋아하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음악들과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 가사 등이 영어식 가사가 많고, 예를 들면 뭐 럭키 서울,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안 적고요, 한글로 럭키 서울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적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노랫말이나 노래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미국에 대한 고마움과 그들의 문화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 사랑의 거리에는 희망이 쏟네. 타이프 소리로 해가 아정은 빌딩 가에서도 그 성이 쏟네. 너로 나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 하나같이 부르자 처음 들어보세요. S-E-O-U-L 럭키 서울.
예, 꺼주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사에 막 영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영향력이거든요.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이런 미국의 영향을 받은 노랫말이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막 하염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단과 망향, 반공의 대중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와 나그네 의식들이 이제 한국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대중에게 자리 잡은 이 상실감, 왜냐하면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타향살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고향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 마음들, 그 서글픔을 담은 노랫말이나 노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 공산당에 대한 그런 이 뭐라고 될까요? 이 반공적인 마음이 나타난 그런 노래나 그런 영화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런 대중문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후에 근대화 시대 이제 60년, 70년대 이후에 라디오 세대에서요, 이제 TV 세대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가 됩니다. 제가 표를 이제 그려놨는데요. 70년을 보면요, 1970년을 보면 라디오 보급 대수가 약 4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명당 보급 대수가 126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당시에 TV는요 37만 9천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TV보다도 훨씬 더 10배 넘게 라디오를 많이 듣고 라디오 문화에 젖어들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5년도에 보면요 라디오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약 배로 따져도 한 3배가 늘어나는데 400만 대에서 1300만 대 75년도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라디오는 그 대수에서 정체를 하다가 78년도에 보면요 텔레비전이 갑자기 또 급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약 500만 대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뒤로부터는 78년도 약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언저리까지는 이제부터 이 대중문화의 소통 도구가 라디오가 아니라 어디로 바뀌어졌냐면 텔레비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의할 점 뭐냐면 그전에도 텔레비전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적인 매개체가 뭘로 바뀌어졌냐면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디오 복음은 3.7배인데 TV는 15.7배로 바뀌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디오에서 TV 매체로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근대화 시대 대중문화는 억압과 규제 속에서 꽃피운 문화. 무슨 말이냐? 이때는요 그런 거죠.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도 이제 군부 독재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자유가 좀 속박당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 문화의 양상과 청년 문화의 억압이 일어나는데, 이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나 한국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문화의 주류가 누구냐면요 일을 하는 기성세대들, 지금으로 따지면 장년들이었거든요. 근데 근대화 시대 때부터 대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청년들의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청년들의 문화가 억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노래나 영화나 책들, 여러 가지 문서들이 규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중문화의 대상이요 주류가 장년에서 청년층으로 옮겨지는 시점이 바로 이 근대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0년대로 넘어가서 국가가 급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도 열리게 되고 올림픽도 열리게 됩니다.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들이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또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 대중문화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그 해가 뭐냐면 1992년도입니다. 1992년도에 어떤 일이냐면요, 2월, 제가 알기로는 2월로 기억을 하는데 2월인가 3월에 미국의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이죠, 아이돌 그룹이 한국에 넘어오게 됩니다. 이름이 뭐냐면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가수.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 이런 노래 불렀어요. 스텝 바이 스텝 막 이런 노래 불렀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노래 불렀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한국에 올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한국에 올 계획이 아니었어. 일본에 공연이 잡혀 있는데 일본 오기 전에 한국에 살짝 들렸다가 일본에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야들 때문에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실제로 한국 아들이 죽었어요. 압사당해서. 이 공연 볼 거라고. 네. 어떻게 생기냐면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키즈 언더 블랙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뭐 그닥 잘생긴 얼굴들도 아니고, 그죠?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뭐 인물이 그냥 민주적으로 생겼고 평범한데, 그죠? 아닌가요? 예. 이 아들 때문에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시면 나올 거예요. 볼게요. 도니가요 너무 귀엽고요. 안아주고 싶어요. 저도 사랑해. 전 조나단이랑요 꼭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뭐 하게 해요? 아니요, 제 마음을요 조금이나마 전해주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죠? 제가요 아무 뜻도 없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나단 유키즈 하는 행동을 모든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노래가 좋고 잘생기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뭐 마약도 퇴치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딱 여점만 딱 정리해가지고 딱 말하자면 조댄 머리 스타일 멋있지야, 옷걸이 좋지야, 노래 잘 부르지야, 그 다음에 귀엽지야, 걔네 와일드하지, 완전 미국식 스타일, 완전 그 방식 그대로 청바지 니비가 있고 납재자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표구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버스에서 성공이 돼갖고 진정제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약국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자, 지금 손에 든 건 뭐예요? 사탕이요. 그건 뭐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돈이 목에다 걸어주려고요. 도니까 이거 국기선양이에요. 저희 나라 사탕 맛을 한번 보라고요. 국기선양. 혹시 뉴키즈 노래 아는 거 있어요? 도 없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꽉 메웠던 14,000여 명의 관람객들은 저녁 7시 25분쯤 뉴키즈 언더 블럭의 공연이 시작되자 주최 측과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공연에 몰두하면서 앞으로 몰리자 앞에 있던 학생들 가운데 약 100여 네. 저기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저러다가 애가 죽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 자, 아까 전에 남자 인터뷰 기억하십니까? 딱 뭐 내 스타일이지 뭐 미국 스타일 이러는데 저는 우리 정수미 집사님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말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계속 해도 듣는데 스타일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 보면서 쟤들이 갖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매력이 뭘까? 진짜 저 남자가 말한 대로 뭐 헤어스타일도 멋지고 미국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가? 말 하나 안 통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환장을 하는 걸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노래는 따라 불렀던 기억은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이 막 흥얼거리고 따라 불렀길래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사실은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1992년도에 대한민국에 유키즈 언더 블럭이 오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의 흐름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의 1950년대 마릴린 몰로가 나타난 것처럼 바뀝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성적 매력을 완전 어필하는구나. 완전 아이들이 환장하게 만드는구나. 지금까지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렇게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만큼 저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많은 연예인 소속사 기획사들이요, 이때부터 방향을요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소속 가수들, 그리고 준비되는 그런 이제 데뷔하는 그런 연예인들을요, 아까도 마릴린 monroe처럼 이제 섹스 심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뭐 춤을 잘 춘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그렇게 갔는데, 요때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또 다른 유키즈 온 더 블럭과 더불어서 크나큰 양대산맥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아닌데 사실은 지보다 나이도 많은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떤 아이? 왜냐면 이 아이들이 먼저 음반을 발매하고 실제 TV 공영 프로그램에 나타나기 전에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 먼저 도전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 심사위원이 누군지 아세요? 전영록.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시죠?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노래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불티 이런 노래 불렀거든요. 예. 이런 대가수였거든요, 전영록. 근데 전영록 가수가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듣고 나서 완전 혹평을 하게 됩니다. 너그 같은 가수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예. 그때 같이 이렇게 출연했던 가수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두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그는 좀 잘하네 이렇게 칭찬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인데,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박이 났어요. 완전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 한국 대중문화는요, 유키즈 온 더 블럭과 서태지 기점으로 해서, 서태지와 아이들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제강점기 한국 정쟁 당시의 대중문화의 주류는요, 장년들, 기성세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대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누가 주류였죠? 청년들.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유키즈 온 더 블럭이 오면서부터 주류는 누구로 바뀌었냐면 청소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요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요때부터 청소년들이 이제 대중문화의 어떤 주류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요때 특징, 이 문화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어떤 옛날 같으면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대한 이별과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다고 하면, 요때 당시에는요, 이제 청소년들이 감정, 쾌락, 즐거움에 입각한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소비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소비가 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이 아이들이요, 이 대중문화 아이콘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소비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이 대중문화가 이제 생산성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청소년층에서 이제 소비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무분별한 이제 서양이나 미국에서 넘어오는 팝이나 다양한 문화들, 헐리우드 문화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되고, 많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은 그 문화에 노출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가사와 멜로디와 여러 가지 춤, 퍼포먼스 등 저희가 모방을 하게 되고, 또 심한 가수들은 표절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그룹이나 가수들이 제법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뭐냐면 되게 감성적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옛날에는 근대화 시대 때만 해도 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전혀 연관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문화라는 것을 도구로 활용해서 표현을 하고 누리게 되는 시점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는요, 많은 대상들이 아주 이 문화를 가지고 돈벌이 대상도 하기도 하고 성적인 어떤 도구나 매개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문화 아이콘, 대중문화의 아이콘, 흔히 말하는 스타들의 열광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중이 지닌 그들의 피로를 충족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화려한 퍼포먼스와 강하고 영웅적이고 성적인 매력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스타들, 이 아이콘들이 갖고 있는 이 얼굴들을 보면 대개 내가 꿈에 바라던 이상적인 얼굴과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시하는 성향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사실은 본격적인 시스템적인 말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팬덤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팬층이 물론 그 전에 조용필 씨가 나왔을 때 막 이 따라다니는 뭐 빠순이들 빠돌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시스템, 이제 조직적인 이제 팬층들이 확보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중문화를 어떻게 좀 더 활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을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제 새로운 통로 도구인 SNS 컨텐츠, 지금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과 지금 아이콘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라디오, TV, 인터넷,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문화 채널, 새로운 블럭이죠.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 유튜브라는 특징은 뭐냐면요. 유튜브라는 컨텐츠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때는 예를 들면 근대화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는 그전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떤 가수가 음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 가수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 노래는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콘텐츠 도구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2년 전에 3년 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대중문화의 주류인 대상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과거에 들었던 노래들, 과거에 나왔던 음반이나 노래들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역주행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룹이 누가 있을까요? 위아래 불렀던 그 애들이 누구죠? 네, EXID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예, 걔들 노래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잘 아는 그 누구죠? 트로트 가수인데, 젊은 가수인데, 어머나. 예, 장윤정 노래도, 장윤정 노래도 이미 음반으로 나오고 훨씬 그 전에 발매가 됐는데 역주행이 된 케이스거든요.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팬층들이 동일하게 가수들이 이 아이콘들이 만든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새로운 또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리액션 영상이라 해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막 자기네들이 표정이나 손 동작이나 이런 영상물도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예를 들면 한벤전스라는 그룹이 있다 칩시다.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노래를 막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데스크탑을 통해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그 보는 것을 다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 다시 올려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리액션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 가수들이 추고 있는 춤을 똑같이 따라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커버 댄스라 그러거든요. 이제 똑같이 춤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시 촬영을 해서 또 채널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에 대한 해석을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음악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서 다시 유튜브 채널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걸 가지고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콘이 노출이 되었는데 그 노출된 아이콘을 다시
이 팬층을 통해서 한 번 더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BTS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세계적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방탄소년단 그 기획사 대표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방시혁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래 박진영이랑 같이 일했거든요. 거기에 독립해서 회사를 만든 건데 방시혁 씨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방탄소년단이 무엇을 활용을 했냐면 지금 네이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V라이브, V앱이라는 이 최초의 어떤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어떤 사이트를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V앱에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V앱 뭔지 아시죠? 예, V앱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V앱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뭔가를 찾고 음반을 사서 들을 필요 없이 그냥 V앱에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의해서 V앱 깔고 클릭만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뭐 방탄소년단 요즘 무슨 노래가 유명이죠? 뭐 작은 예 무슨 시 있죠? 예 하여튼 뭐 그거 예 그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창구로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BTS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 연속으로 해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본상은 아니거든요. 본상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본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을 받았냐면 탑 듀오 그룹 부문에 본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탑 듀오 부분, 그룹 부문 상도 받고 어워드 탑 소셜 아티스트 상도 이관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BTS가 되게 유명해져요. 정말로 알려지게 되고 유튜브를 활용한 1차 컨텐츠, 즉 기획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올리는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팬층, 팬덤들이 동일하게 이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음반이나 활동들을 같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본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아미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아미들과 함께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지금처럼 BTS가 지금 생긴 이제 이렇게 나타난 지 5년인가 됐다고 하는데 5년 동안 나타난 이 누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유지하게 되면요 2013년도 동안 이 아이들이 생산 유발 효과가 얼마로 잡냐면 41조 8,600억 원, 41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4조 3천억 원 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TS 아이들이 누군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뭐 하는 아이든지 궁금하시죠? 저게 어마어마한 공연장이거든요. 저기에 몇만 명 모였다더라.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회자가 했어요. 뭐 누구 노래 부릅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 누구 부릅니다 그래다 방탄소년단 나옵니다.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이제 장난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게 실제가 맞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실은 뭐냐면 BTS가요 뭐 영어로 빌보드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한국어로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한국어로 다 따라 부르고 춤도 똑같이 좀 전에 그 유명한 그 여자 가수 있지 않습니까? 저 춤을요 자기 춤을 춘 게 아니고 지금 누구 춤을 춘 거예요? 예, 방탄소년단 BTS 춤을 따라 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저희 나라에서 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BTS가 참 대단한 사실은 국위 선양을 진짜 하고 있다. 아까 전에 어떤 소녀가 사탕 목걸이 만들어주면서 자기가 국위 선양했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국위 선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근데 우리랑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아니 모르겠고 우리 교회랑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랑 이 유튜브랑 그리고 지금 대중문화랑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저거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다. 저희가 지금 전문 공연장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저 공연을 누가 주최한 건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지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이온킹 영화 배급사 아니면 CGV 영화사에서 분명히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친구들은 하모나이즈라는 그 합창단이거든요. 세계 합창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한 팀이거든요. 노래 진짜 잘하는 애들이에요. 제 애들을 초청해서 저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뭐 때문에 부르게 했을까요? 홍보. 라이온킹 영화 이제 곧 개봉하거든요. 맞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전애들이 금정문화회관을 빌렸나요? 부산 KBS를 빌렸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극장 안에서 공연을 했나요? 아니에요. 로비에 음향 시스템 다 갖추고 그리고 관객들이 저기 많아봤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함께하는 게 성도보다 작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 대비 홍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비싼 장비를 들이고 음향 지금 전부 다 핀 마이크랑 핸드 마이크 다 차고 있거든요. 못해도 한 3, 40개 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향 장비만 해도 몇백만 원치 들였을 거고 쟤들 출연하는데 출연비를 얼마나 줬을까요? 못해도 몇백만 원 줬을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까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 공연을 보며 내가 라이온킹을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먹은 사람들이 기껏해야 함께하는 게 성도만큼도 안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싸리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몇 천만 원 이상 분명히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나 치면 그냥 10,000원씩 주고 이렇게 보세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했을까요? 저기에 로비에다가 공연장 만들고 음향 시스템 갖추고 저 노래 잘하는 아들 초대해가지고 개런티 주면서 왜 공연시켰을까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무조건 이 공연을 본 사람들만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시대가 바뀐 게 뭐냐면 지금 막 카메라가 몇 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도 클로즈업을 하고 이제 전체 샷을 잡고 풀샷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결국 어디 채널로 지금 열려지게 되는 건가요? 유튜브 채널 또는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또는 여러 가지 SNS라는 이제 소통의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라이온킹 영화의 홍보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 하더라도 조회수를 보니까요, 약 몇십만 명 되더라고요. 라이온킹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게서 유명한 강사님이 오면 유튜브 이거 뭐라고 한가요? 조회수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또 찾아봤거든요. 이거 준비한다고. 최고 많은 조회수 보니까 강원도 목사님이던데 보니까 2만 명이 안 돼요. 지금 벌써 몇 달 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몇 주 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벌써 몇십만 명의 조회수를 갖고 그러면 이 채널을 본 사람들은 야 라이온킹에 맞다 저런 노래가 있었지 라고 분명히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이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공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향수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영화를 보러
오겠다, 그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스코나 뭐 아니면 저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아놓고 공연을 해야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도 V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네이버에서 채널을 하나 만들고 나서, 채널을 하나 만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미국에서, 뭐 네덜란드에서, 지금 멕시코 아미가 또 있다 하더라고. 멕시코의 아미들이 방탄소년단 막 그 뭐더라? 이번에 어디서? 지하철에서 방탄소년단 전시회를 했대요. 지하철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멕시코 아미. 우리 아들하고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되게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고 수염난 아이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방탄소년단을 알리는 홍보의 주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뭔가 없을까 하다가, 아 맞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요 아기상을 하는 그 동요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동요가요, 빌보드 차트에 몇 위까지 진입했냐면 32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좀 이상해요 지금. 자, 그리고요 이 동요가요 연간 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0,000,000 넘게 번다고 해요. 대단하죠 동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동요 사이트가 아니라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번대요. 우리나라 건데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만 $10,000,000을 넘게 번대요. 대단하죠. 좀 약간 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우리 TF나 YTF나 팅에서도 좀 이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좀 채널로 만들고, 지금 사실은 유튜브 채널 함께하는 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이제 곧 1,000명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더라 600명인가 1,000명 넘으면 광고를 실을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매개체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좋지 않은 거야, 이거는 세상의 문화잖아 라고 배척해버리고 져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또 똑같이 다 뺏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청년들이 갖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많이 통제하고 억압하고 관리 감독을 했죠. 그런데 보십시다.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서태지가 레게 머리 파마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방송에서 출연금지 당했거든요. 실제로 출연금지 당했거든요. 근데 서태지가 하는 모든 패션은 똑같이 젊은이들에게 문화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나 큰지 우리는 지켜봐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건 안 돼.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노란머리 한 애들 교회 못 오게 하고 어른들이 쯧쯧거리면서 교회가 타락했다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노란머리가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염색을 하면 왜 타락했다라고,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좀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색깔을 드러낸 건데 우리는 그렇게 곱지 않는 시선으로 지켜보고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참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항상 보면대 세워놓고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막둥이가 아직 36개월이 안 됐는데 드림온에서 지가 마이크를 막 찾더니 막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노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딘가 찾더만 보면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똑같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본보기거든요. 보이는 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도 똑같이 보면대 세워야 되고, 왜냐면 본 게 아빠가 보면대 세우고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니까 지도 똑같이,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자꾸 이상한 태도 안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흥얼거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뭐냐면, 여전히 아이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가 없어, 왜 이래 타락해서 왜 이래 세속적이야,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사전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 대중문화 공부를 하면서 4,000년 전에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문자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다. 몇 년 전에요? 4,000년 전. 지금 시대 말고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그리고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작품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있다고 칩시다.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야, 우리 때는 한 명이 들 수 있는 바위 덩어리를 너희는 야, 뺀질뺀질거리게 두 명이서 들고 다니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 때나 먹을 것 씹고 다니며 참 버릇이 없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도 동일하게 기성세대 사람들은요, 젊은이들 향해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싸가지가 없어, 개념이 없어, 노 컨셉션이야. 이해가 되세요? 네. 늘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눈을 마주쳤어. 인사를 해야 돼.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애들이지 라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디에 적혀 있나요? 이건 사실은 일제강점기 문화 전에 우리나라 문화는요, 유교 문화에 오버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유유서 사상이거든요. 항상 어른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먼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교를 믿습니까? 기독교를 믿습니까?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사상과 가치관에서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이 예의가 없다라는 그 사상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늘 삐딱하고 버릇없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만 예수님이 바라봤듯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이 대중문화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에 클래식 음악을 항상 고급 문화라고 치부했고요. 높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로트나 일반 가요 대중문화는 저급 문화라고 치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 보십시다. 옛날에 파바로티라는 3대 테너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이탈리아 테너인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아무도 잠들지 않으리라라는 노래가요, 영국 음반 차트에서 1위를 해버렸어요. 대중 그 음악 장르 차트에서 1위를 해버렸어요. 클래식 음악인데, 성악인데. 이해가 되세요? 이 파바로티가 음반을 냈단 말이에요. 클래식 음반을 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인기가 좋으니까 이 노래가 1위를 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요, 무대에 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고급 문화에서 갑자기 저급 문화가 되는 겁니까?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유명한 기타리스트 에릭 크랩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노래 불렀어요. Would you know my name? 이런 노래 불렀어요. 아들이 막 죽고 이렇게 막 그런 이 기념하는 노래를 불렀던 세계 3대 기타리스트인데요.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면서 기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력한 그 기타 연주보다도 뭐 예를 들면 클래식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의 그 연주가 훨씬 더 고급입니까? 그걸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더 쉽게 좀 말해 보십시다. 조수미, 우리나라 참 대단한 소프라노죠. 그 밤의 여왕 아리아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있거든. 따라하지는 못하겠네 이거. 하여튼 이런 노래를 막 불렀는데 조수미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멋진 노래를 불렀다 칩시다. 대단하죠. 그러면 고급 성악 뭐 클래식 이렇게 취급해야 되고, 조용필 기도하는 이런 노래는 저급입니까? 예, 얼마나 열심히 곡을 쓰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은 한국의 대중문화의 선두주자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저급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또는 이렇게 평가절하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땡, 이것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거룩한 뭐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고 성가곡이니까 좋은 곡,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주일마다 성가대 없으니까 우리는 찬양 자체가 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찬양인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대중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세속적 문화고,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배척하고 절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문화죠. 근데 분명히 대중문화는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이로움을 위한 그런 문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 문화를 10분 활용해서 사람 살리는 도구로 충분히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TF도 하는 거고 YTF도 하는 거고 팅 페스티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뭐 세상적인 노래를 가져다가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 문화 위에 뭘 한다 그러죠? 네, 세례를 준다 그러죠. 안수하고 세례를 줘서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재창조해서 복음의 도구로 쓰여져야 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그 어떤 대중문화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그런 경계들을 명확하게 지어줘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세상 노래는 안 돼, 음악은 안 돼라고 여기기보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10분 활용해서 그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용적인 태도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이 문화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 노출되면 안 돼,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아이들을 이 보호한다라고 하면 정말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문화와 여러 이런 지금 디지털 문화에 노출된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들은 절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공동체의 모형들은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결핍된 정서적인 결핍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대중문화들을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참 모바일, 이 스마트폰에 갇혀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 아이들 유행이 뭐냐면요, 긴 글이 있지 않습니까? 글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읽고요, 대충 이 스크롤 쭉 내려가지고 뭘 보냐면요, 댓글만 봐요. 내용을 잘 안 봐요. 예.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세요, 이영지은?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훈련도 안 된 세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훈련들이 좀 일어나고 정확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내재되어 있는 그 핵심 요소를 찾아서 같이 분석하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초등부에서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안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등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제공되는 여러 가지 함께하는 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이 기계에 갇혀 있는 시간보다도 마음껏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이제 몇몇 이제 어른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는요, 목적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교회이기에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에서 다준시에마 스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먹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청년부를 대상으로 7주 동안 먹고 재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디펜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애들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지금 막 네이버에 이제 광야제 치면요. 저희 막 그 홍보 물품들이 나오고 홍보 전단지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오는 주에 보면 저희가 자매셀과 함께 홍보를 하러 갑니다. 덜어는 부산대를 가기도 하고 덜어는 경성대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 날씨가 덥지만은 불평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청년 문화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말 의미 있는 문화의 전달자로 이렇게 같이 활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